베조스라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성견지명을 갖고 있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라는 케이스를 별로 못 봤어요. 거기에 대해서는 나의 책에 나오는 얘기를 좀 얘기 드리면, 베조스가 이제 자기가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후회 최소화 원칙이래요. 후회 최소화 원칙. 후회를 이제 줄이자라는 건데 언제 기준에서 후회를 평가를 하냐면 나이 80으로 보고 있더라고요. 나이 80. 그러니까 나이 80이 딱 돼가지고 자기 이제 삶을 한번 쫙 보면서 내가 그때 그런 행동한 게 후회할 짓이었는지 어쨌는지를 보고 이제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 베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행동을 선택할 때 자기의 80세를 전제로 해서 본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도 이게 경우에 따라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텐데, 만약에 자기가 이 모험을 지금 안 한다면 80세 가서 그거를 계속 그 트라우마 같이 내가 왜 그때 바보같이 이걸 저질리지 않았지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. 그럴 바에는 내가 뭐 실패하더라도 던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모험 그 궤적을 진 게 아닐까 싶어요. 그 첫 번째 의사결정이 아마 데스코라고 하는 그 금융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안정적인, 그리고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마존 창업이라는 쪽으로 발을 내디딜 때 바로 그 후회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보는 이게 본인이 가야 할 길이다. 그렇죠. 그런 결정.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때 그걸 잘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아니,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어도 자꾸 이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80세 되면 안 저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할 거라는 거지. 그렇죠. 자, 그럼 베조스 그동안 사람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? 뭐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으십니까? 저는 있어요.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. 잠깐 잠시 구 박사님의 그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. 석사 과정 때 은사분이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아는 관계로 하버드에 한 4개월인가 요즘 식으로 하면 교환학생 같은 프로그램에 갈 수 있냐고 이 초청장 티켓을 주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현금이 아마 한 250만 원 정도인가가 있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티켓을 들고 그 시골 고향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내가 이 2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미국에 한번 이렇게 공부 자원을 몇 개월 다녀올 수가 있는데, 이 이야기를 하러 시골까지 갔다가 참아 못하고 온 게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. 그게 언제 얘기죠? 그게 88년도쯤. 오래된 얘기네. 정주영 회장님은 소도 훔쳐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약해서.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등록금이 50만 원 정도, 석사 과정인데 뭐 국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등록금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250만 원을 그러니까 도저히 말하기 어려웠어요. 야, 제프 베조스는 지금 250억 달러도 팍팍 쓰는데 그 나이키 창업자 그 얘기가 있는데, 그 대학원을 이제 딱 졸업하고 그 사람이 일본하고 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었대요. 근데 이제 그 자기의 포부를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이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그걸 제시를 하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그 여행비를 달라고 그런 거야. 세계 여행을 떠날 거니까. 근데 그걸 이제 할까 말까 막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했거든요. 했더니 아버지가 쾌척을 해줬대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세계 여행을 돌고 거기서 사업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. 일본에서 사업 파트너도 이제 구하고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집안마다 다 사정이 다르긴 한데,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건 안 되더라도 저질러 봐야 돼요. 맞아. 그래서 어쨌든 그런. 근데 그 이제 다시 제프 베조스로 돌아갑니다. 근데 이제 제프 베조스가 하는데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미래를 보는 선견지명도 꽤 있어갖고 이제 계속 미래를 어떻게 보면 제프 베조스가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데, 수학을 잘하는 것이 미래를 보는데 더 나을까요? 아니면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게 더 나을까요? 물론 뭐 둘 다 있으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거 딱 나눠서 얘기하면 빌 게이츠는 경제학을 했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 전자공학을 했죠. 그러니까 문과하고 이과로 이렇게 딱 나눠줄 수가 있는데,
어쨌든 이쪽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처음에 그거 운영 체제 이런 거 이제 남한테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갈취를 하듯 좀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. 그래서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 여기는 알아서 자기가 기술 개발을 막 했잖아요. 근데 지금도 이 제프 베조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정말 관료조직인 조직으로 생각한대요. 그래서 자기 회사가 그렇게 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한대요. 하여튼 그런 데서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문과 이과를 꼭 나누는 게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성향이 기업의 어떤 문화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 혁신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주식 근데 배달 여기는 끊임없이 혁신하잖아요.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. 근데 확실히 과학적인 소양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죠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존하고 현대 이제 IT 빅4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이 빅4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는 그 의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. 뭐 이제 이 빅4도 뭐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이 공통점이 이게 지금 제국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 포인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이 뭐 굉장히 뭐 파워풀하지만 자기들은 제국이란 표현을 안 쓰거든요. 이제 제국이라는 거는 남을 좀 갈취도 그렇죠. 하고 점령도 하고 그래서 다 자기 휘하에 넣고 이제 어쨌든 이걸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. 이게. 그렇죠.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써요, 요즘. 싫어하지. 싫어하지. 진짜 제국도 싫어하지. 그러니까 옛날 그 19세기 뭐 중후반 뭐 유럽 뭐 미국 이제 그런 제국주의의 망령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국가는 제국으로 안 가는데 기업들이 제국으로 가고 있어요. 맞아. 이게 분야만 달라졌지. 근데 지금 이미 그렇게 됐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집중화가 될 것 같잖아요. 몇 개 기업에.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말이 플랫폼이지 결국은 제국이잖아요, 이게. 그래서 나는 그게 가장 그 좀 두려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뭐 우리 현대부터 해서 삼성 뭐 이렇게 LG 다 그 재벌이라는 용어로 폄하하는 게 사실 많은데 50년 전에 사실 제국을 일구는 접근이었고 또 2차 산업 중심에 돼 있기 때문에 좀 고루하고 뭐 좀 한물간 해석 같이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같은 맥락인데 두 개 차이점이 있다면은 요즘 이제 이 IT 기반으로 하는 이제 빅4라는 회사들은 핵심의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확장을 해도 그 연결돼서 하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반면에 과거 우리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그것과 같이 모든 카테고리로 이제 가다 보니까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쪽으로 정리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걸 특히 이제 지금 3세 경영을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그룹도 삼성그룹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IT 기반으로 하나에 가면은 그러면 애플과 혹은 아마존과 경쟁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 거대 기업 중심의 구조의 어떤 경제 현상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. 그게 조금 또 안 좋은 점도 물론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활용하고 쓸 수 있고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. 그게 바로 마약이에요. 그 마약에 빠져들었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빅4가 일자리를 없애는데 최전선에 서 있어. 그러니까 월마트가 아마존보다도 훨씬 매출이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 인원은 점점 줄여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반대로 이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실제적으로 그만한 외상택이 그렇죠. 그만한 매출 규모면 100만 명을 해야 되는데 한 15만 명 정도밖에 이제 매출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빅4들이 이 현대 IT 기업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고 박사? 저 당연히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. 네.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윤택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이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. 뭐 그렇지 않는 대중적인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생활 근간이 만들어져 있으니 지금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우리가 돈 한 푼 안 내고도 그런 서비스를 다 이용하지요.
애플은 이제 애플 제품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생각해 보시면 그 이런 인프라를 구축 안 해놨으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이런 윤택한 이 상황 생활을 하기 어렵지 않는가. 아까 제가 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로마에 이제 제국 시대 때 황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근데 생각 밖으로 황제들이 세습을 잘 안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오현제 시대 할 때 다 이게 아들 뭐 아버지 관계가 아니에요.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아들한테 넘겼다가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쇠망하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플랫폼 제국 이런 데는 적어도 이런 그 친자 관계로 이게 세속이 안 될 거거든요. 그렇죠. 주식 관계는 넘어가겠죠.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뭐 넘어갈지 모르지만 요즘 아까 뭐 와이프하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아주 뭐 경영상의 실책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잘 갈 것 같아요. 가장 그 똑똑한 그 현자한테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업을 물려받을 때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제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자식들 중에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한 애를 양자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가업을 물려받아서 지금 이렇게 장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양자도 안 하고 뭐 아무리 뭐 저기 이상해도 그냥 이렇게 주가가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그 지배구조 이런 것이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 제국들을 보면 항상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어떤 이제 그 특성 한 3가지 정도로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 드리면은 대원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 인터넷 시대의 첫날을 산다라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해봐도 전 우주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은 8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게 89년도이고 그 이후에 이 본격적인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가 되는 게 이제 94년, 5년 이때쯤부터 아마존의 출발과 산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. 이렇게 해서 겨우 한 25년 정도 지난 거예요. 그러니까 수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25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첫날 아닌가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첫날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시점 아닌가.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. 아직도 늦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 대원이라는 이분들의 정신이 우리한테도 주는 시작점이 있다. 950년은 절대 늦지 않겠다. 자, 이런 거. 그다음 이제 이 도어 데스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. 이런 책상을 도어 데스크. 처음 이제 이게 아마존의 어떤 그 전략 정신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박정준이라는 분이 12년 근무했으니까 자기가 쓰던 책상을 퇴직할 때 갖고 이거 사서 나오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분들은 그걸 개인한테 안 판다 해가지고 자기가 쓰던 책상을 갖고 나오지 못했다 그래요. 우리 같으면 그 중고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팔지 못하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전략 정신 그럼 이 전략 정신의 요체가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을 돈을 다 모아서 낭비하지 않고 고객한테 돌려준다라는 게 이분들의 전략 정신이에요. 보통은 그걸 모아놓고 내 주머니에 넣겠다 하니까 사회적 비난을 당하는 거라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대부분은 뭐냐 그런 걸 모아가지고 내가 유흥비로 쓰고 어디 가고 뭐 예를 들면 이 1등석 타고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임원들도 마케팅 박사님이 이게 사장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?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고객 지향적인 고객 지향적인 거.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향하는 게 고객 중심 기업이야. 맞아, 그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더라. 나는 고객 중심이라는 표현보다도 이 책에 나오는 고객 집착이라는 집착. 그러니까 집착은 우리가 나쁜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 고객 집착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이런 기업이 된다. 그 책에 나는 굉장히 피를 받았어요. 그게 아마존 만든 거예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. 인테그리티. 그 국내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. 근데 이분 설명해놓은 이런 거 상호 호환성이죠. 아니요. 인테그리티. 그 이제 그 번역을 하면은 이제 정직, 청렴, 성실 이런 건데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. 근데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쓰는 의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거 이런 거예요. 이 쓰레기가 있는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지나가다가 그 쓰레기를 줍는 게
인테그리티 정신 아닌가 싶거든요. 진정성. 그렇죠. 요즘 말하는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자기가 원래 마음속에 있던 그거를 행하는 게 이제 인테그리티인데 우리 대부분 이중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. 보이는 쪽에서 막 하는 거 찾다가 안 보이는 쪽 하면 오히려 버리고 막 이런 문화. 이러면 개인적으로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.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보통 때는 횡단보도 다 잘 건너다가 밤중에 술 한잔 하고는 그냥 무단하는 이게 이중적인 거거든요.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 횡단하지 않고 항상 CCTV가 있다는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없더라도 그런 정신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고 그걸 주장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 했을 때에 모두 공감이 된다. 우리는 그뿐이는 있잖아. 정직하자 해놓고는 뒤로 가면 정직하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정직한 것보다 좀 유동성이 있다, 유통성이 있다.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아니. 그게 잘못된 이제 그 오해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잘못했습니다. 이분들의 어떤 그 진정성, 저는 이런 걸 높이 사고 싶어요. 예,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단어 그 초장기적인 관점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잘 와닿았어요. 되게 재밌었어. 그래갖고 이 책을 하면서 한 단어를 뽑는다면 이 두 권에서 보면 초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. 근데 보통의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서 대응해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초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는 건 참 특이했고 그 다음에 혁신을 정말 그렇게 초장기적으로 지속하게 오래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물었고 그리고 그것을 상당 부분 맞춰가는 그 제프 베조스의 해안. 야, 이거 진짜 이 책을 보면서 아마존을 공부하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한테 반할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그 느끼면서 했던 거 초장기적인 관점, 혁신, 해안. 이분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아마존을 마스터라고 부르고 싶다. 그러니까 마스터는 뭐 주인 지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스승으로. 저기 스타워즈 스승으로. 거기서 이제 그 마스터 이야기 하듯이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와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게 스승한테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가 도제라는 단어도 써요. 그만큼 아마존에 다닌 거를 이분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럴 것 같아요. 월급도 잘 주고. 그럼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지. 최고 수준? 그래요? 보통 많이 저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위직.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 현장에 이 사람들 개발자니까 그 위쪽으로 올라갈수록은 연봉이 있어도 결코 뒤지지 않고 거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초장기적인 관점에 또 연결되는 그 모든 걸 연봉이 다 포함시키지 않고 주식으로 계속 4년에 나눠서 준다는 거죠.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. 그래서 이 회사들이 기본적으로는 장기 근속을 원하는 조직 구조인데 물론 이제 그 저성과자들은 이제 계속 해고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내부적인 경쟁을 촉발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비난을 받는 요소이기도 해요. 그 주식으로 주면 그 회사가 안 망하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런 뭐 엔론 같은 기업이 예전 2007년에 파산할 때 그 직원들이 주식으로 엄청 받았대요. 근데 그게 한꺼번에 그 제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많았는데,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이게 배당을 한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안 망하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분도 연봉을 받는 것보다도 주식이 이 상승해서 연간을 따졌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나온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. 누군가는 막차를 타겠죠. 저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이 회사가 제프 베조스가 이 회사를 만들 때 회사 이름을 아마존으로 정했을 것 같아요? 첫째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처음에는 그 주문하는 뭐 아브라카다 뭐 이런 것들 생각 뭐 하다가 사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A 단어부터 쭉 출발해서 가는데 그 중에 아마존이라는 단어가 탁 튀면서 아마존이 어쨌든 세계 최장의 최대의 어떤 넓이에 이런 이제 강인데 이것 이상의 어떤 성과를 또 뭐 확장하고 싶은 근데 전 세계에 이제 뭐 나일강 뭐 여러 가지 그 강들이 있는데 아마존이 가장 긴 강은 아니에요. 그런데 가장 최고가 뭐냐면 이
그러니까 강의 유역. 폭과 넓이, 길이 이거 하면은 강에 그렇죠. 물이 있잖아요. 물 용량이라고 그럴까? 그 용량이 아마존이 가장 크대요. 그러니까 나일강은 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당시에 이제 책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면 수시라도 그거를 이제 배송을 해가지고 고객 만족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을 했는데, 근데 요즘 와가지고 이 제프 베조스의 부인이 영문과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둘이 창업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내 생각은 아마 부인이 이 워드를 회사 이름을 정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결혼을 잘해야 돼. 이 책에는 이제 그 이름까지 안 나와요. 안 나오는데 그건 나오거든요.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었고 처음에 지은 이름들이 원래 처음 주식회사 이름 이게 아니라 카부다란가 뭐 이런 거예요. 중은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제 뉘앙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아마존이 이제 그 알파벳에서부터 출발해 내려가다가 이제 그래서 찾아냈다라는 데까지 나오고 그 추측을 하셨던 그런 내용 그거는 이제 물론 뭐 추측인데 그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. 이게 하나의 플랫폼 제국으로. 그리고 그 동안에 아마존하고 붙었던 경쟁했던 그런 회사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토이저러스도 그렇고 만준노블이라고 정말 막강한 저기 서점 공룡인데 지금 이렇게 막 비실비실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존하고 이제 경쟁을 하려면 정말 잘 생각하고 경기장에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하나는 아까 그 고객 집착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 아마존이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직원을 혹사하는 것도 결국은 고객에 집착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뭐 저임을 준다고 했을 때도 그런 거고 뭐 다 이제 그걸로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합리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그 고객 집착이라는 워드를 갖고 사람을 그쪽으로 매진토록 하는 거 그게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면서도 좀 무서운 그런 포인트이죠. 실제 그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걸 하나 이제 언급해 드리면은 그 2010년도인가에 어떤 고객이 이 아마존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이 섹스와 관련되는 그런 용품 하나를 이제 구매를 하지 않고 검색만 하고 빠졌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 앞으로 이메일 이 마케팅이 이루어졌는데 이 섹스 윤활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이메일이 나간 거예요. 그럼 이 고객이 자기는 그 메일을 받고 되게 부끄럽고 좀 당황스럽다라는 것을 이 제프 골뱅이 아마존.com이 이 베조스의 이메일 공식 이메일 이쪽으로 메일이 날아갔는데 제프가 그 메일 다 열어본다 그래요. 그리고 열어본 다음 그거를 담당자한테 물음표 딱 하나 붙여서 전송시켰다는 거예요. 이게 뭐지? 그러면서 그러면 그 관련된 부서가 완전히 이제 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럼 보통 우리가 그러죠. VOC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수량화 시켜가지고 고객들이 예를 들면 100% 놓고 봤을 때에 50%, 70% 이런 거는 의미가 있고 1%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데 이 제프는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이 고객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만족시키는 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메일 마케팅 자체 방법을 다 바꿨다 그래요. 그게 이제 집착에 가까운 아마 사례가.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왜 북한에 대해서 하느냐? 송구스럽게도 제가 이제 최근에 북한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. 최상의 교역 파트너,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. 그래서 다음번 주제는 이 책과 더불어 다른 책들을 그동안 나왔던 남북 경협, 남북 교역에 대한 책들을 모아서 저희가 읽어보고 오늘같이 소외비책을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삼지창 좋아요, 삼지창 구독. 감사합니다.